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새로운 10년, 21세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저희들에게 닥친 이후에 새로운 10년에 대한 화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까지 희망 찾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희망 찾기는 불확실성에서의 희망 찾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경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이셨고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로 계신 정구현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광복 70년이 되지 않습니까? 1942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의 성공 방정식을 써왔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방정식이었습니까? 우리 성공 방정식은 이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었는데요. 네. 외적인 것은 남한에 부과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네. 그거였고요. 예.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1990년에 네. 냉전이 끝난 후에 네. 돌아보니까 북한에 주어진 제도와 남한에 주어진 제도가 굉장한 성과의 차이를 가져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남한에 주어진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남한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예. 내적인 우리 발전의 동의는 역시 그 우리나라 가족들이 가진 네. 자식 교육을 통해서 네. 자식과 우리 가족의 장래를 좀 윤택하게 하겠다라는 네. 그 동기. 네. 그걸로 인한 자녀 교육에 몰입한 거.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개방된 세계 시장에서 네. 수출한 거. 예.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다시 말하면 각 가정의 동기부여와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 그게 이제 합쳐진 건데 네. 결국 그 아까 말씀드린 외적인 요소와 예. 내적인 요소의 상호 작용이 예. 우리나라의 성공 방정식이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성공 방정식을 쓰려 그러면 새로운 또 성공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경제가 이제 새로운 10년 또 새로운 50년을 두고 어떤 성공 방정식을 써야 되며 또 어떤 위험들이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성공 방정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데 네.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게 찾기 쉬우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노동 공급이 이제 축소되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자본 축적이 많이 돼서 네. 소위 이제 좀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소위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고령화 사회로 가고 그리고 이익 집단들이 경고화돼서 변화를 거부하기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정식이 필요하긴 한데 네.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15년에 네. 세계를 보면 내가 보기엔 네 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지 변화. 네 가지 네. 변화가. 첫째가 이제 지정학적인 변화예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인 변화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과 거기에 대한 이제 세계 특히 미국의 대응. 네.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술 변화죠. 예.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산업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돼요. 예. 세 번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 네. 그걸로 인한 경제 침체 예. 그게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 네. 이 온실가스 규제 이 네 가지 변화가 있어서 예. 어느 거 하나 대응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우리 경제를 중심으로 보면 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 침체, 네. 그다음에 아주 근본적이고 단절적인 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의 재편성. 예.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지금 굉장히 챌린지거든요. 예. 도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변화 또는 조금 더 넓히면 아까 그 말씀드린 네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예. 대응할 수 있느냐. 예. 그게 지금의 핵심이라고 봐요. 대응할 수 있는가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요. 대응할 수 있는가는 두 가지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예. 첫째는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사회가 이뤄낼 수 있느냐. 예. 소위 컨센서스를 이뤄낼 수 있느냐.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 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예를 들면 산업이 나오면은 네. 자원이 글로 가야 되잖아요. 인력, 자본이 글로 가야 되잖아요. 네. 자원의 재편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연 한국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그러한 자원의 재배치를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두 가지 다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현재 예. 상황으로 보면. 예, 예. 뭐 단적인 예가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 그렇죠. 그죠? 이것은 예. 사실은 그것 자체가 경쟁력을 강화시키지는 않고 네. 재정을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결과가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우리 사회가 예. 변화를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음. 정치 시스템이나 또는 예. 사회 전체가 도출할 수 있느냐. 예. 그게 굉장히 지금 큰 이슈라고 봐요. 얼마 전에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 이야기가 미국 금리 인상이 올 연말 내에 이루어지거나 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경제의 건강한 사인이니까 한국과 같이 3,6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가 걱정할 게 뭐 있겠는가. 오히려 이게 세계 경제에 좋은 사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앞서서 이제 중국 부상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냉키의 이런 발언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걸로 보시고 중국은 또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보시겠습니까? 미국이 금년에 금리를 인상하면 네. 좋은 사인이죠. 예. 좋은 사인인데 왜냐하면 2008년부터 지금 6년 반 동안 그렇죠. 세계 경제가 제로 금리 가지고도 모자라서 네. 그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뭐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예. 돈을 무한정 풀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은 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네. 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네. 인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네. 좋은 건데 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풀려났던 돈들이 네. 그러니까 그 긴축 정책을 좀 쓰기 시작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풀렸던 돈들이 다시 이제 회수가 되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취약한 예. 신흥시장 네. 이런 데가 이제 그 외환 위기를 맞을 가능성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한국은 거의 이제는 그 97년 같은 1997년 같은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버냉키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없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할까요? 근거는 한 서너 가지인데요. 예. 첫째는 우리가 그 단기 외채 네. 비중도 낮아졌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흑자죠. 그렇죠. 좀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커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셨듯이 외환 보유고도 많이 예. 늘어났죠. 예. 그리고 이 비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통화 수합 네. 장치도 지금 많죠. 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4가지 내지 5가지가 제도적으로 크게 변했기 때문에 네. 97년 같은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봐요. 그 문제를 약간 국내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 가량 이루고 이 변동금리에 연동된 가계부채가 한 700조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도 뭐 시차를 두고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조금 더 우리 경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나 환경을 보고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한꺼번에 확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뭐 대부분의 서서히. 경우는 뭐 0.25%씩 예. 올리니까 예. 미국이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따라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여유는 있지 않을까. 우리의 그 경제 상황, 네. 또 한국 내 인플레 상황 네. 그런 걸 보고 네. 올려도 되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금년 들어서 담배값 인상분을 빼면 거의 0%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올리는 건데 네. 지금 인플레 위협은 아주 낮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저희들이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걱정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 재정 긴축을 통해서 달러와의 통화 공급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보다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2018년까지 점점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2013, 14년에 네.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였거든요. 네. 작년에도 1.3%, 재작년도 1.3%. 예. 그리고 금년에 지금 이제 0%에 가까웠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 지금 바람직한 소위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타겟은 2%잖아요. 2% 정도 보고 그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디플레와 상당히 적분에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예. 부릅니다만, 그래서 이 디플레 문제는 고령화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가 되는 네. 그 고령화 사회가 2017년부터죠. 예. 그죠? 네, 2017년. 그래서 한 2, 3년은 여유가 있는데 네. 2020년부터는 내 생각에는 네. 2018, 19년부터는 조금 더 디플레 압력이 커질 거로 보고요. 우리가 그 2017년, 18년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니까 예. 그 이후에 예. 아마 조금 더 디플레 압력이 커질 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경우를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면 네. 일본의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아베가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그런 것을 답습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일본의 불황 91년 이후를 사실은 둘로 나눠봐야 돼요. 예. 91년부터 97년까지는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고 예. 97년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고령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97년 이후예요. 일본이요. 예. 그래서 일본이 91년만 해도 고령화 비율이 한 13%였어요. 예. 근데 이제 97년 되니까 예. 고령화 비율이 한 15% 되면서 점점 선택의 여지가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디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또 200%가 넘는 GDP 대비 재정 부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본 경제의 난맥상이 아직도 계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네. 인구는 운명이에요. 네. 그래서 고령화 비율이 일본이 지금 2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이민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는 일본 인구가 1년에 25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9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말할 예. 필요도 없고 예. 일본의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민들은 네. 사회의 동질성과 안정을 위해서 네. 이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0.7% 성장했거든요. 네.
그 이상의 성장을 5년 이상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베노미क्스 때문에 반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저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일본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침체를 네.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요. 중국도 보면은 사실 지금 고령화 속도가 우리 한국보다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인구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하면요. 예. 중국이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네. 한 7, 8년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7년에 17년에 예. 고령화사에 들어가는데요. 중국이 2025년에 들어가요. 네. 근데 중국도 2025년 이후에 예.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예. 이유가 예. 일가정 아동 그 정책, 예. 그 정책이 중국에서 79년부터 정착됐어요. 물론 예. 그 전부터 시행은 했는데 예. 그게 완전히 정착된 게 79년부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예. 생각보다 예.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뭐 중국 정부는 7%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아마 7% 이하로 예. 둔화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 성장을 하다가 7%로 한 3%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네. 제가 읽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보고서에 따르면 1%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수록 뭐 한 15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이런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도 결국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뭐 중국의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하죠.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우리의 10배라면 예. 중국의 경제 문제는 우리의 10배. 10배니까 예. 간단치가 않은데요. 예. 시진핑의 경제 정책 중에서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10%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의 중국의 성장이 산업 설비나 주택이나 SOC 같은 네. 그런 투자 위주였잖아요. 네. 투자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그게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과잉 설비, 오버캐패시티 문제가 예.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은행 대출이 부실화되죠. 예. 그리고 뭐 집들이 많이 비기 시작하고 버블이 그래서 만들어지죠. 투자 위주의 예. 성장이 더 지속될 수가 없고 네. 그거를 중국 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착륙 쪽으로 갈 텐데 연착륙이 아마 7%가 아니라 6%나 5% 네.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봐요. 그 어떻습니까? 지금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이야기도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켰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껄끄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본도 결국은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고 AIIB가 가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 숨어 있는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2015년에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 스토리가 AIIB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시진핑이 AIIB를 처음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지금처럼 이렇게 호응이 높을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이미 벌써 58개국인가가 참여하기로 네. 결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된 게 소위 1대1로라는 건데 이제 그게 신실크로드 예. 프로젝트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의 시안에서부터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네. 철도를 놓겠다. 그게 이제 1대고요. 예. 1로는 이제 바다를 통해서 그 해로를 새로 개척하겠다는 건데 네. 그거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마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서 아마 항만을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얘기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줄여서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AIIB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라고 봐야 되는 것이 네. 얼마나 좋아요. 예. 그죠? 예.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신흥시장의 약점이 인프라 부족이고 네.
중앙아시아나 이쪽은 인프라가 완전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새로 만들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누가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반대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잘못했죠, 미국이요. 그래서 이제 이 요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 AIIB는 중국의 경제 정책에 상당히 큰 그 성공 스토리가 되겠지만 뭐 그거 하나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도 기억하시지만 2006년 이후에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소프트한 경제 안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히 눈을 뜨고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그런 뭐 FTA와 TPP까지 전략을 세웠는데 왜 이런 중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로 나가지 않고 그 대신에 사드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중국과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고 지금 또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헛발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안보 쪽과 네. 경제 정책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AIIB는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네. 미국이랑 유럽 국가들이 IMF를 다시 구성해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 국가들의 비중을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속이 미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ADB라고 아시아 개발은행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의 중국의 역할을 좀 늘려주겠다고 해놓고 네. 일본과 미국이 1대 2대 주주거든요. ADB에. 그렇죠. 그것도 변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다시 말하면 IMF의 지분 재조정, 네. 그다음에 ADB의 지배구조 변화 네. 두 가지 다를 네. 미국과 일본이 뭐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반대는 안 됐기 때문에 네. 중국이 AIIB를 만드는 데 대해서 충분히 명분을 쌓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과 안보에 있어서의 미국의 그 중국 정책 그거는 이제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안보는 또 워낙 복잡한 문제니까. 예. 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한국이 중국 경제와 근접해 있다 보니까 이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위안화의 결제 시스템 문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그 투자법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문제는 네. 이제 그 중국의 목표와 현실 간의 갭을 보여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위안화가 달러, 유로와 더불어 네. 세계 3대 통화가 되기를 원하는데 네. 그렇게 진짜 하려면 중국이 자본시장이 개방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의 편법으로 무역 거래에서의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현재 위안화 국제화의 이제 현 주소고요. 네. 창조 경제가 하나의 화두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창조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창조 경제라는 슬로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온 배경은 예. 결국 한국 경제 성장이 그 외국에서 배운 기술이나 네. 또는 기타 노하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네. 물건을 더 싸게 만들고 때로는 더 잘 만들고 네. 한 그런 전략, 그죠? 네. 그걸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국내 경제 인건비나 비용이 많이 높아져서 네. 우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기업 중에 일부는 굉장히 첨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경계의 대상이 되잖아요, 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을 안 주잖아요. 네. 또는 기술을 우리가 훔쳤다고 여러 가지 소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중국 기업들의 그 경쟁력 향상, 네. 가격 경쟁력뿐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 네. 이 놀랍거든요. 사실은 한 7, 8년 됐어요. 중국 기업들이 네.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이제는 잘 작동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생각에서 아마 창조 경제라는 말이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인도가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중국에 치일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또 인도에 치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오리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에서 원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네. 세계를 리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제일 경쟁력이 많은 분야가 아마 메모리 반도체 네. 그쪽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아마 세계적인 리더라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조선 산업에서도 예를 들면 부문별로 네. 뭐 LPG1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등인 것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의 기술 발전의 특징은 한마디로 융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네. 기업이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는 말도 되고 네. 한국이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는 말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방적이고 협업적으로 혁신을 가져가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네? 네.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혁신. 네. 근데 우리의 지금 창조 경제의 맹점은 또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맹점은 네. 폐쇄적이고 예.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쪽으로 이 전환되지 않으면 예. 우리의 연구개발은 한계가 보여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병을 앓고 있으면 이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협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이런 협업이 안 되고 하는 또 융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기업 안에서만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 경쟁력으로 못 나오는 이런 부분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복합적인데요. 예. 복합적인데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기업이잖아요. 네. 그죠? 가족이 소유와 경영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족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기업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들이 가능하면 우리 인하우스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소위 그 경영 용어로 얘기하면은 수직적 통합 네. 그런 모델에 익숙해 있고요. 예. 폐쇄적이고 혼자서 하겠다는 그것은 상당히 우리 기업의 문화 속에 들어 있어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M&A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구글을 보시면 지난 아마 한 2년 동안만 해도 구글이 아마 한 80개 정도의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네. 그럼 구글이 세계 최고의 그 혁신 기업인데 왜 그렇게 많이 남을 인수하겠어요? 다른 기업을. 그 이유는 혁신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혼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융합을 하려면 여러 분야의 기술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걸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M&A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이제 드디어 그쪽으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M&A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폐쇄적인 그런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삼성하고 한화가 세계 계열사의 삼성 계열사, 한국 삼성화하고
인수합병 M&A를 했지 않습니까? 뭐 삼성과 한화의 그 석유화학 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네. 미국의 그 페이하는 그 지불 수단하는 회사도 인수하고 예.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고 제조업이 앞으로도 한국이 다른 모습으로 시스템을 바꿔가기 전까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 노조의 문제, 노사 간의 관계 문제는 결국은 계속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규제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환경 변화, 그러니까 기술 변화와 네. 중국 기업의 추격 부상. 내지는 예. 추월. 예. 사실은 이제 추월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네. 기업이 우리를. 거기에서 대응하려면 경쟁력이 약해진 산업을 버리고 네. 업종을 버리고 네. 새 산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있는 산업에 투입돼 있는 네. 자본과 노동이 새 산업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유연화가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구조 저 임금 저 고용 구조를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새로운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는 걸 막고 있거든요. 네. 또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 그 자본이라는 게 돈도 있지만 특히 요즘은 이제 유능한 경영 인력 네. 이게 중요한데 네. 그게 다 이제 대기업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경영 자원이 새 산업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은 굉장히 경직돼 있거든요. 우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노조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요새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데 네.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하르츠 개혁이라고 해 네. 2003년에 독일의 그 노동시장 개혁 그게 이제 성공을 해서 사실 독일 경제가 지금같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하르츠 개혁을 주도했던 그 하츠라는 사람이 원래 복스바겐의 임원이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독일에서 노동개혁이 성공한 것은 그 노사가 네. 공동 운명체라는 네. 그 인식 예.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도 좋다. 예. 노동조합도 좋다. 예. 그런 인식이 독일의 노사관계의 근본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민노총이나 네. 이런 데가 이 기업이 잘 돼야 우리한테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는 걸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게 열림과 그리고 협업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기업이 열리기 위해서는 사실 규제도 조금은 혁파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기업도 숨을 쉴 수가 있고 그 숨을 쉬는 가운데 여유가 나와서 결국 종업원들이나 여러 사회적인 기여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결국은 가진 자들이 베풀기 시작을 해야지 그 밑에서도 마음을 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산업화를 늦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늦게 산업화를 한 나라들, 네.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영국을 빼고는 늦게 산업화를 했잖아요. 예. 늦게 산업화를 한 나라들은 다 정부의 역할이 컸거든요. 예. 특히 이제 동아시아는 일본도 산업화가 우리보단 빨랐지만 정부 네. 주도로 했고, 예. 그래서 정부의 산업 정책을 통해서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자꾸만 그런 산업 정책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사회와 경제를 조직화해서 네. 그걸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중앙집권적 관료 시스템이 조선시대부터 쭉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정부가 우리 생활에 관여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통 때문에 네. 우리는 정부 규제가 많은데 음. 이제는 이게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부의 주도의 경제 운영에 그 좋은 점보다는 네. 이제는 나쁜 점이 더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폭적으로 아주 네. 대대적으로 예. 규제를 풀어야 돼요. 특히 서비스업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서비스업은 지금 규제를 안 풀고는 꼼짝 네. 못해요. 서비스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병원 영리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병원을 영리화하면은 병원 의료 서비스조차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차별화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논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성공한 레토릭이요. 예. 민영화를 하면 예. 비용이 높아지고 예. 돈 없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볼 것이다. 이 괴담이 아주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민영화는 꺼내면 안 되는 말이 됐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요, 그 의료법인의 영리화 문제는 또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예. 또 왜곡이 돼 있는데요. 그게 예. 뭐냐면요, 이제 원래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은 예. 그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차이는 네. 배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주식회사냐 비주식회사. 예. 근데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비영리 조직인데 예.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네. 실질적으로는 오너가 자기 가족 기업처럼 운영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만 비영리고 실제로는 영리 병원처럼 움직여요. 네. 그러면서도 영리 법인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의사 자본이 아니면 마지막 의사가 컨트롤하는 자본이 아니면 병원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뭐 조그만 병원이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죠. 요즘에 병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 바이오나 메디칼 이런 산업의 예. 근원이기 때문에 네. 대형화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영리법인을 병원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대규모 자본의 그 산업 진입을 막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이 의료 서비스인데 네. 의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논리의 왜곡인 게 많은 소위 비영리 병원들이 영리 병원처럼 움직이고 있고 또 국세청도 실제로 이 모든 병원들을 영리법인처럼 취급해요. 네. 그러면서 또 영리법인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모순이에요. 정말 모순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네. 이익 집단이 변화를 못하게 하는 네.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그 여러 산업 중에 네. 저보고 가장 경쟁력 없는 산업을 들려고 그러면 저는 은행을 들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은행은 그 자본의 진입을 그러니까 은행의 지금 지분을 4% 이상 네. 못 갖게 하고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일종의 뭐 금산분리. 금과 옥저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지배주주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은행업은 업의 속성상 그 건전성 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은 지배주주의 그 압력이 없이 네. 결국 정부의 규제와 노동조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나라 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은행이 가장 경쟁력이 없어요. 가장 좀 개혁이 필요한 네. 분야고 분야. 예.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예. 지배구조하고 얽혀 있어가지고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은행은 한 뭐 4개, 5개 은행이 그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과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은행의 과점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희망이 그 대체적인 금융기관이 나오는 게 네. 대안이 되겠는데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핀테크인데요. 소위 요새 말하는 예. 말하자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네. 또 크라우드 펀딩이라 그래서 네. 그 그래스루트에서 이렇게 예. 돈을 모으는 거 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금융 기법과 기관 네. 그쪽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쪽도 규제가 많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혁파를 하려 그러면 제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바꿔야 될 내용이 많은데 노동시장 유연성도 규제도 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가치 변화나 인식 구조 이게 어떤 교육 제도가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융기관은 예. 두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가 건전성 규제고 예. 또 하나가 이제 기타의 운영 규제인데 네. 우리는 이제 건전성 규제하고 운영 규제가 구별이 없이 그렇죠. 거의 모두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고 하나 터지면 네. 규제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예.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음. 말하자면 사고가 터졌다는 얘기는 예. 개개의 투자자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개개 투자자들이 판단을 잘못한 문제도 나중에 결국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네. 책임이랄까? 소재 그것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된다. 분명해져야 예. 금융업이 아마 선진화될 것 같아요. 예.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제조업도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서비스업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래 산업 전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신기술이 특징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오고 있는 네, IoT, IoT. 그죠? 예.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 예, 그다음에 뭐 모바일을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무인 자동차 같은 것도 예.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아니거든요. 무인 예. 자동차를 보면 예, 모든 기술이 다 거기 결합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인 자동차를 리드하고 있는 회사가 구글하고 애플인데 네, 구글하고 애플은 무슨 자동차 회사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리드하냐면 무인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을 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걸 많이 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예,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신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유연성 네, 그리고 이제 정부 규제의 완화 음, 그 세 가지 네, 그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네. 우리가 신산업에서 신산업은 사실 지금 미국이 리드하고 있는데요. 네, 또 우리는 미국하고 협업 관계도 많이 있으니까 네. 같이 협력해서 거기에 좀 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제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마 연구소에 계실 때 나온 보고서 같습니다만 2007년도에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뭐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가 않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시리뱅크 뭐 이런 데서 이제 프로젝션 해놓은 거 보면 네. 뭐 2030년 되면 이미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한국 네. 이런 나라들이 세계 뭐 5위의 네. 소득 국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놓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 전망의 근거는 우리의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 예. 이제 그거 가지고 그래 전망한 것 같아요. 예. IT 인프라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 예. 것들이.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세계에서 뭐 10등 안에 또는 5등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예. 얘기겠지만 예. 그런 전망과 예. 일본의 지난 25년 동안의 침체를 우리가 보면 예. 과연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갈까 하는 게 분명치가 않고요. 예. 결국 지금의 우리의 정책 선택,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예. 지난 30년, 40년 동안에 한국이 발전해 왔던 그 궤적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고 상대적으로 진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인가를 보면 상대적인 행복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국민 소득이 건 3만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이 이만큼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뭐 미국은 10% 상위 소득자가 전체 국부의 70% 넘게 가지고 있다 그러고 한국은 10% 상위 소득자가 한 63%를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노동자들의 어떤 움직임, 가정들의 어떤 그런 양극화에 대한 괴리감, 박탈감 이거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단 말입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에 대한 자족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극복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요, 그 압축 성장 때 가졌던 그 흥분 네, 그리고 그 다이나미즘을 네.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아, 예,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30년 정도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막 6%, 7%, 8%씩 소득이 예. 늘어나는 걸 경험하다가 예, 갑자기 GDP가 700% 이상 지금 급등했더라고요, 저들이. 갑자기 2%가 되니까 예. 또는 안 늘어나니까 예. 갑자기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우리 절대적인 물질적인 수준은 예를 들면 25,000불이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변화는 2%밖에 안 되니까 네. 변화는 현재 우리가 가진 거에 비해서 변화가 너무 조금이고 조금이니까. 30년 전에는 가진 게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변화가 컸기 10%, 때문에 예. 기회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물질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고 변화의 차이는 별로 못 느끼는 변화의 규모는 별로 못 느끼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꼭 소득이 늘고 부가 더 늘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 네. 나의 삶의 질과 나의 만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는 선진국이거든요. 예. 선진국 치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진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진국의 특징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돈이 없다고 느끼는 게 선진국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네. 소비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고로케를 사면 고로케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야채 고로케. 근데 지금은 고로케 사러 가면은 무슨 고로케가 2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종류가. 카레 고로케 그죠? 있고. 예. 이게 아주 단적인 예예요. 예. 옛날에는 예. 소비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소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소비할 것만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야 뭐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소비할 게 많은데 예. 그거를 어떻게 소득으로 다 채워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이나 소비 패턴이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 못 쫓아가는 거야. 네. 아직도 고도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적인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소장님. 90년대 저희들이 키워드가 세계화, 글로벌화였단 말입니다. 21세기 이제 진입해서 한 10년 좀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10년 또 21세기의 키워드를 뭐로 보십니까, 소장님? 21세기의 키워드요? 불확실. 불확실성.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지금의 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복합전환기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복합전환기라는 게 복잡하고 예.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복합전환기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지금 아까 예. 제가 네 가지 큰 변화가 있다 그랬는데 예. 이게 또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세계인데 네. 문제가 뭐냐면 리더십이 문제예요.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지도자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지도자가 메르켈. 뭐 메르켈 총리 정도고 뭐 미국이 사실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인데 네.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뭐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네. 지금의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네. 과연 사람들이 기업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죠. 네. 답이 없죠. 네.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복지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서양이나 이런 그 정근대적으로 산업화가 일찍 된 국가일수록 복지라는 것에 대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우리나라와는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문제인데요. 네. 고령화와 사회복지와 재정 건전성 예. 세 가지가 이제 풀어야 될 우리 예. 방정식인데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령화가 1% 높아지면 국가 부채가 6.5% 정도 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다면 예. 지금 우리가 12%에서 네. 고령화율이 20%가 되면 네. 8% 곱하기 6% 하면 50%. 50%. 국가 부채가 50% 포인트 늘어나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한 36% 8%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80%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 네.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 네. 그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네. 그것을 그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봐야 돼요. 네. 그죠? 지금 네. 1, 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과연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음. 뭐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지금 우리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소위 그 시야가 예. 타임 호라이즌이 예. 자기 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5년. 그러면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4년. 근데 지금 5년이나 4년의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우리 문제예요, 지금. 예.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이 뭐 외국에서 그 지식인 중에는 네. 지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비전 있는 지도자, 네. 비저너리 리더가 기업입니다. 네. 예. 이제 죽었지만은 뭐 애플의 예,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라든가 지금 뭐 서게이 브린이라든가 예. 구글에 예.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일부 미국과 중국에 앞서가는 기업들의 CEO들이 가장 세계적으로 비전 있는 지도자라고 네. 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비전 있는 경영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 한참 머리를 극적극적 해야 될 정도로 옛날엔 그래도 뭐 우리나라 그러면은 뭐 예.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뭐 이런 몇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과연 음. 우리나라에서
비전 있는 경영자가 누구냐? 참 그 답이 잘 안 나오죠. 네.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정치권이든 경제계든 기업이든 또는 시민사회든 간에 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비전 있는 지도자예요. 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비전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런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온 것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기업이 나가야 될 길, 정부가 나가야 될 길, 또 시민사회가 가야 될 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21세기에 우리 한국 경제에 나아갈 길, 또 한국 경제가 고민해야 되는 그 무엇, 그 불확실성 한번 짚어주시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그거를 요약해 본다면 예, 지난 6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955년부터 네, 지금까지 60년 동안의 한국 경제 성장은 사실은 세계적인 네, 로 내놔도 그렇죠. 손색이 없는 네. 또 그냥 경제 성장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민주화도 했고 그렇습니다. 개방도 했고 예, 그죠? 그래서 60년이라는 세월 요 기간 동안에 아마 가장 성공한 나라, 네. 성공한 민족이 아마 대한민국이고 한민족일 텐데 네, 지금은 그 성공 방정식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네. 그 성공 방정식을 상당 부분 버려야 해요.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네,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렇게 올라온 거 하고 지금은 예.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규모와 그 부와 네, 쌓여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느냐 이건데 아니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한테 필요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적 파괴다. 네, 말하자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일부 포기해야 된다. 우리 가진 것을 일부 파괴해야 된다. 네, 그건데 그 기존에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 손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기업이 가진 기득권, 관료들이 가진 기득권, 이익단체가 가진 기득권, 노조가 가진 기득권. 그걸 포기하면서 새로운 변화, 제도의 변화, 구조의 변화를 한다는 거. 네, 그것은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 다시 한번 리더십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노동시장의 유연화, 예. 자본시장의 유연화, 규제의 완화를 얘기했는데 그 네. 세 개가 다 첨예한 반대가 있어요. 그죠? 지금 노동시장 개혁 몇 달 동안 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안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십, 설득의 리더십. 그죠? 네, 노동시장 개혁만 해도 그래요.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나서서 만나서 설득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네. 그거 지금 필요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그거라고. 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경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산업화 이후 그다음에 민주화 이후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불확실성을 뚫고 지나왔지만 혁파해야 될 규제도 많고 또 풀어야 될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자본시장의 또 선진화 이야기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와중 속에서 모든 것의 근본은 인구의 고령화가 아마 중점적인 기본적인 기반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희망을 가질지 또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네. 네. 진이 다 빠졌어요. 이다 빠졌죠. 지금 거의